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전격적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진인 대검 검사들과 현 정부 관련 수사의 지휘관격인 고위 검사들이 대폭 교체됐습니다. 인사 내용과 후폭풍을 뉴스 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사기 펀드 판매 의혹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본격적으로 소송전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호텔을 주택으로 바꾸겠다는 서울시 정책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 서울 호텔은 모두 440곳으로 2012년 161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설 시간에는 고유정 사건 마지막 공판을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리듬 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실시간 뉴스 종합 통일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검찰 인사는 어제 대검찰청과의 문자 설전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례적이었지만 수사지휘부에 있던 대검 간부들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대거 교체되면서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한 해체가 이루어졌다. 윤석열 사단에 대한 학살이다라는 비판적인 지적도 있습니다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봐야 한다라는 판단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법조팀의 최영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어제 고생 좀 했겠어요? 네. 7시 반쯤입니까? 네, 어제 인사가 나온 게. 통상 보게 되면은 검찰 인사위원회가 5시쯤 끝나고 6시에서 6시 반 정도의 인사를 발표를 하는데 어제는 좀 달랐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다고 보이는데 시간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네. 법조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어제 그 검찰 인사위원회는 1시 조금 넘어서 2시가 안 되는 시간에 끝이 났는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를 위한 면담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뭐 문자 설전도 있었고 당연히 오늘 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퇴근하고 7시 반쯤에 인사가 나서 굉장히 뜻밖의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그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같은 달 말에 그 검사장을 대거 이제 자신의 참모진으로 채웠었는데요. 그 인사가 반년 만에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반년 만에 인사가 났다는 것도 좀 이례적입니다. 네. 법무부하고 청와대에서는 고검장급 인사들이 대거 나갔기 때문에 공석을 빨리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인사를 서둘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좌천과 승진이 돋보이는 그런 인사인데 어떤 인물들이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네, 소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참모진들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대거 포진돼 있었는데 이들이 좌천됐습니다. 예. 대검 부장급 중에서는 감찰부장을 뺀 7명의 부장이 검사장급 부장이 모두 좌천됐는데요. 어제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대검 조직도에 그 부장급 7명의 X 표시가 된 그림이 이제 뭐 이렇게 공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만큼 대거 인사 이동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네. 일단 핵심 참모로 꼽혔던 대검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그 이원석 기조부장이 각각
부산고검 차장과 제주지검장 그리고 수원고검 차장으로 전보됐습니다. 그래픽을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검찰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그 대검 차장검사인 강남일 차장 같은 경우에도 대전고검장으로 이동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던 그 배성범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가 난 지 지검장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고검장으로 승진을 하긴 했습니다.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전보됐는데 이는 좌천성 인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새로 요직에 등용된 사람들도 있죠? 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는데요. 이 국장은 그 경희대 출신 첫 검찰국장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동문이기도 합니다. 예.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감반장으로 문 대통령과 근무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역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심재철 검사장도 이번에 승진을 했죠? 네, 전 법무부 대변인이었고 이번 추미애 장관 준비위원회에서 그 팀장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네, 인사청문준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준비단에서 네. 일을 했죠. 법무부 네. 대변인이었었고. 네. 지금 앞에 그래픽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기서는 지금 박찬호 제주지검장, 그러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지휘를 할 수 있는 네. 사람으로는 이제 박찬호 제주지검장, 지금 공공수사부장이었죠. 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이나 이원석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고검 차장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고검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이 기용이 되죠. 고검장이 지휘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감찰이나 공판 네. 이런 부분만 주로 네. 활동을 하고 수사 지휘는 직접적인 수사 지휘는 별로 할 일이 없게 된다. 근데 지금 이 인사가 좌천성 인사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 라인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의 대표적인 수사는 뭐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라든지 지금 약간 정치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수사 기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조국 전 장관 가족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과거에는 고검장 자리였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다가 바로 검찰총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네. 뭐 고검장에서 검사장급으로 격이 낮춰졌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그 상징적인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검장 승진은 했습니다만 아마 배고검장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법무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사지휘를 할 수가 없는 교육기관, 연수기관이고.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 지금 이제 검찰국장으로 인사가 났습니다만, 조남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좌천이냐, 네.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영전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 하고 있죠. 어떻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동부지검에서 이번에 조국 전 장관 소환이 있었고 계속해서 그 청와대 관련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좌천성 승진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주요 요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주요 직이기 때문에 또 이게 되게 좋게 인사가 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때는 뭐 검찰국장을 비검사 출신으로 기용을 네.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도 좀 있었죠. 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그 템포를 낮춰서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법무부하고 대검찰청하고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뭐 검찰청법에 따르면 그 법무부 장관은 이런 인사를 낼 경우에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이후 대통령에게 제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예.
그 검찰총장 대검 입장은 어제 11시에 인사위가 있기 전에 10시 반에 법무부로 호출을 해서 그 인사안 관련 면담을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 있고 먼저 법무부에서 인사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 뭐 인사 규모라든지 시기가 어떻게 될지 관련한 인사 의견을 먼저 전달을 해주면 대검이 그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서 인사안을 다시 주겠다는 것이었고, 예. 법무부 입장은 충분히 호출을 했었고, 뭐 10시 반에 오라고 했었지만 1시간 이전에 호출을 했었고,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자는 걸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두 입장이 조율이 되지 않고 법무부는 인사를 단행을 해서 결국 뭐 윤석열 회싱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검찰청법 34조 1항이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때의 의견,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죠. 해석의 여지도 있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서운하다 못해 좀 처절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겠습니다. 네. 의견을 듣지 않았으니까. 네. 검찰 내부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언론 보도에서도 대학살이나 좌천, 유배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뭐 검찰 내부 분위기는 좀 반발도 있고 되게 참담한 분위기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뭐 신경전이 벌여졌었다가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부분이 약간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 이런 반발이 계속되면서 일부 인사에 불복해서 사퇴를 하는 부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 혹시 좀 취재를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강제성이 있느냐, 네. 아니면은 특정한 절차를 원하는 것이냐. 네. 물론 검찰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네. 법 쪽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어제 법무부 쪽 의견을 들어봤었는데, 예. 법무부는 계속해서 말했던 게 그 절차는 따르면서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네. 그 절차라는 것이 꼭 그 검찰총장과 대면을 해서 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네. 이제 법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이고, 일단 제가 봤을 땐 어제 그 문자를 통해서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뭐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절차에 따른 것으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통상 보면은 이 의견을 들어야 대한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됐던 것이,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한 식구였죠. 검찰 선후배가 같이 맡게 되면서 상당히 좀 유착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해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이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을 던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윤 총장은 수사를 계속해서 뭐 외부의 뭐 외압이라든지 그런 걸 굴복하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수사 상황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뭐 법조계에서는 뭐 그만둔다는 얘기도 있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그만두라는 사인 아니냐,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하지만 뭐 인사에 또 항거해서 나가게 되면 지금 촛불 정부의 어떤 기조하고는 정면으로 또 반대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니까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광주고검 차장으로 한 번 이렇게 돌았죠. 네. 예, 한 번 돌다가 그때 이제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또 이제 다시 와서 뭐 서울중앙지검장도 하고 또 총장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인사라는 건 참 모를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경찰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임직원과의 유착 의혹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죠, 7일, 그제죠, 7일 포항제철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보름 새에 폭발 사고부터 압수수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포스코의 윤리균형 기치가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도에 최유라 기자입니다. 경찰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임직원과의 유착 의혹을 포착해 포항제철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포항제철소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포스코 임직원 3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는 압수수색에 대해 개인이 피의자인 사안으로서 회사가 협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의 부당노동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포스코그룹 본사, 광양제철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2018년 최저구 포스코 회장 등 27명을 부당노동 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돼 있습니다. 노조는 최정우 회장을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광양제철소 공장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스코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악재가 터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보름 새 폭발 사고부터 압수수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포스코는 윤리경영 방침이 무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최유라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의 사기펀드 판매 의혹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키웠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부 최용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우선 이 라임자산운용펀드 어떤 구조입니까?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라임자산운용이 발행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 채권이라든가 부동산 구조화 채권, 매출 채권 이런 곳에 투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매자닌 채권에 이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금융시장이 안 좋아지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기업 채권의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고 또 투자한 그런 투자자들도 이런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그런 집단 환매 요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라임자산운용사로부터 환매 요청도 많아지고 또 이를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다 마르다 보니까 투자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던 게 뭐냐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또 라임자산운용사 자체적인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임 혐의로 한번 피소된 적이 있었고요. 누가 피소됐습니까? 그 라임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배임 혐의로 피소된 적이 있었고 또 라임자산운용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었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고 또 편법 거래를 통해 수익률을 돌려막았다라는 의혹도 제기돼 지금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즉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는 시장 악화와 운용사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사기 펀드 판매 의혹이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안제 판매 의혹이 지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그리고 누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그 라임자산운용사가 발행한 그 펀드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펀드를 판매했던 은행들의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DLF 사태처럼 불안전 판매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은행들이 라임 사모펀드를 불안전 판매했다라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 뭐 이게 손실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제대로 설명 안 하고 가입시켰다. 또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였다. 또는 뭐 투자자 성향을 뭐 안정적인 그런 투자자 성향인데 뭐 적극적인 공격적인 투자자 성향으로 조작해서 상품을 가입시켰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투자자들은 그 법무법인 한누리와 광화를 통해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라임 사모펀드를 얼마나 판매를 한 겁니까? 네, 우선 은행의 판매 현황을 보면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7월 말 기준 그 라임 사모펀드 판매 잔액을 살펴보면 총 5조 7천억 원 중에서 약 2조 원이 은행에서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제 35% 정도가 판매됐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1조 64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신한은행이 4,214억 원, 하나은행이 1,900억 원, 부산은행이 955억 원, 국민은행이 746억 원, 농협은행 597억 원 이런 순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불안전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많은 그 펀드를 판매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나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DLF 사태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또 문제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라임 사모펀드 판매 규모 이것이 일반적인 다른 사모펀드들하고 봤을 때 규모가 상당히 어느 정도 큰 겁니까? 이거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적지 않은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이상이라는 네, 거죠. 평균 이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DLF 피해액보다는 상당히 또 많은 그 피해액으로 지금 금감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팔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은행들 입장에서는 DLF 사태가 터지기 전에 우선 판매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상품, 그 금융 상품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없을 뿐더러 또 단기 수익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이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품 펀드가 아무래도 좀 수익이 많이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 예금 적금 외에도 금융 상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상품을 좀 동원해서 수익률을 올리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런 상품이 많이 팔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은행도 얘기를 했고 KB도 있고 네. 하나은행도 있고. 근데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그냥 판매만 했을 뿐이다. 네, 대리 판매만 했을 뿐이고 우리는 이런 불법성을 몰랐다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면서 좀 빠져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은행들은 어떻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우선 은행들은 당연하게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라임 자산 운용사가 발행한 펀드 자체가 문제가 있었을 뿐이고 우리는 그거를 대리 판매했다라는 정도로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라임 자산 운용사가 문제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임원인 몇 명이 우선 그 사기 혐의로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도망간 상태고요. 금감원은 또 검찰 고발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은행들은 이젠 그런 문제가 있었을 뿐 우리는 단순히 판매 대리만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은행은 지금 자기들도 불안전 판매로 엮여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단을 구성해서 펀드 실사를 진행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DLF 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황이죠. 네, 이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이 라임 펀드 사태 금융감독원에는 그 민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군요. 금융감독원의 책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금감원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DLF 사태가 터진 지 얼마 안 돼서 또 라임 사모펀드 사태도 터졌기 때문에 물론 이 라임 사모펀드도 그 DLF가 터지기 전에 이미 운용된 것이라서 지금 터진 게
터진 것이기도 한데 예. 사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감독 방안이 마땅히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DLF나 이 라임 사모펀드 모두 그 일반 창구가 아닌 PB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 PB에 판매된 그 PB 창구를 검사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 미스터리 쇼핑이 뭐 대안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미스터리 쇼핑 같은 경우에는 감독 요원이 고객으로 위장해서 은행 창구를 점검하는 검사인데 이는 일반 창구에만 좀 쓰여질 뿐 PB에는 좀 활용하기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반쪽짜리 검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스터리 쇼핑. 수사로 말하게 되면 함정 수사나 유도 수사하고 유인 수사하고 비슷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거를 왜 PB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까? 네, 우선 미스터리 쇼핑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뭐 아시겠지만 감독 요원이 고객으로 위장해서 뭐 상품을 투자해 보거나 아니면 뭐 상담해 보거나 이런 식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PB 센터는 아무래도 기존 단골 고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 뭐 감독 요원이 위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또 이제 투자금도 문제가 되는데요. PB 센터는 아무래도 자산가가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최소 수억 원을 투자하는데 감독 요원이 고객으로 위장한다고 하더라도 수억 원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실제로 투자를 할 수도 없는 상태고 또 무엇보다 금감원은 PB 영역을 검사하는데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B 영역이 아무래도 자산가들이 많이 활용하는 투자 센터이다 보니까 그 자산가들은 아무래도 자기 책임 하에 투자를 하다 보니 금감원이 개입하면 투자의 자유를 좀 막고 있다. 또는 뭐 저하시킨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 금감원이 PB센터는 좀 개입하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PB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PB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액수 피해도 많은데 일단은 그 PB 고객들이 소위 말하는 권력층이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박할 여지는 뭐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미스터리 쇼핑 그러면 일반 창구에서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일반 창구에서는 사실 예전에 한번 DLF의 문제점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DLF 사태가 지난해 8월에 터졌었는데 금감원은 이 미스터리 쇼핑으로 지난해 4월과 7월에 DLF 사태의 조짐을 먼저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스터리 쇼핑으로 DLF를 사전에 막지 못했던 이유는 은행들이 이제 금감원에 허위 보고를 했었는데 금감원이 미스터리 쇼핑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은행들은 DLF가 터지기 전에 좀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을 했지만 은행들은 우리는 잘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호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막지 못하긴 했습니다. 예. 어쨌든 미스터리 쇼핑 같은 경우는 일반 창구에서는 충분히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고객으로 충분히 위장을 할 수 있고 또 투자와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창구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B는 이제 약간 성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역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개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 PB 이 투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나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일단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생기는 불이익이라든지 손해 같은 경우도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수사로 또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상당히 좀 주의가 요망이 되는군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대책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취재했을 때는 이제 금감원 고위 관계자들은 모두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PB를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적으로 이제 개입해서 뭐
자산가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일반 창구에서 이미 미스터리 쇼핑이나 많은 검사들이 행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투자자들은 어디서 투자하냐 이런 반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금융위 이제 금감원 이제 상위 기관인 이제 금융위 입장에서는 이제 금감원의 그 미스터리 쇼핑이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제 개인한테 이제 얘기는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독 요원을 뭐 위장시키지 말고 진짜 PB센터에 있는 자산가들을 한번 섭외를 해서 고객으로 위장해서 뭐 PB센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하는 것도 좋고 또 미스터리 쇼핑뿐만 아니라 뭐 그 은행 자체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예. 좀 강구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답은 다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계약법적인 그런 영역에서도 이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군요. 그런데 또 은행들이 또 이걸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글쎄요. 계속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예, 고생했습니다. 예, 서울시가 넘쳐나는 호텔을 주택으로 바꿔서 주택난을 해결을 하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었죠. 그렇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서울 호텔은 모두 440곳으로 2012년 151곳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박용준 기자입니다. 넘쳐나는 호텔을 주택으로 바꾸겠다는 서울시 정책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2018년 서울 호텔은 모두 440곳으로 2012년 161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당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며 신축을 독려한 덕분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사드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면적이 가장 작다는 중구에만 100곳 가까운 호텔이 있을 정도로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호텔을 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2019년 5월엔 동묘역 인근 베니케어 호텔 238호실을 1호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만들겠다며 속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2호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호텔의 경영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책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상향, 용적률 등의 혜택을 주는 역세권 청년주택과 달리 호텔의 주택 전환은 개별적으로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합니다. 사업자들은 용도 변경을 추진하다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 전환을 희망하는 호텔들은 대부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다 보니 이를 다시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용적률을 낮추지 않고선 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호텔과 주택 사이에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도 달라 간판만 바꿔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필요와 현장 상황을 맞춰 호텔의 주택 전환을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제 호텔을 청년 기숙사나 아니면 주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 가장 크게 막히는 게 역세권 청년 주택을 바꿀 때 HF의 보증 지원이 지금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호텔을 LH나 SH가 매입하게 할 때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에서 호텔이 받은 인센티브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거,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마련된다면 굉장히 많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용준입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20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고유정 가족살인 사건 재판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새해 인사 간단하게 좀 하실까요? 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뭐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전문 영역이시니까는 잠깐 좀 언급을 하고 갈까요? 네. 이번에 검찰 인사, 법무부의 검찰 인사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두 가지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또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다. 뭐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준 인사가 아닌가. 다만 뭐 집단 항명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에서 좌천성이다 얘기를 하는데 수평적 이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장을 뭐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검사장이 갈 수 있는 뭐 지검장이라든지 또 고검의 차장 검사라든지 보냈기 때문에 뭐 집단 항명이 있는 상황 앞으로 있을 그 정도의 어떤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절차적인 문제가 뭐 제기가 되고 있죠. 검찰인사위원회에서도 총장의 의견을 들었느냐라고 물어봤었고, 그런데 검찰청법 34조 1항에 나와 있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강행 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 규정입니까? 그냥 뭐 사실은 강행 규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임의 규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자체는 이걸 안을 누가 가지고 오냐 이걸로 지금 싸움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법무부 장관이 주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거는 부수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위법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취재한 네. 바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는 이미 안을 다 마련한 상황에서 뭐 총장을 불렀는데 10시 반이면은 11시인가요? 12시에 네. 아마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렸죠. 바로 임박해서 열렸기 때문에 가봤자 그런 절차적 의견을 듣는 그 절차적 요건만 충족해 줄 뿐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안 갔다는 것이고, 네. 법무부 장관에서는 실리를 챙겼습니다. 네. 직접 와서 얘기를 해라. 의견을 듣겠다. 시간도 비워뒀죠. 예, 시간도 다 비웠고요. 예. 하지만 뭐 좀 이런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도 좀 주목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또 이 여당에서 대변인이 또 얘기를 했어요. 엄정하게 공직기강하고 관계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인사에 대한 항명적 성격이 아니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든지 좀 거취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사과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예,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좀 고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상황까지 좀 오지 않았을까. 그게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네네. 그러면은 여당입니다. 여당에서. 예. 청와대 대변인실 아니고 여당에서.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항명적 성격으로 본 거거든요. 검찰청법을 암만 해석을 하더라도 검찰총장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부분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부수적인 요소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조금 검찰 쪽 입장이 맞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 법 취지를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 또 그 위엔 대통령이거든요. 인사권에 대한 도전 내지 침해라고 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거치 표명을 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고검검사급 또 인사가 있죠. 그때는 네. 또 어떻게 진영이 짜지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군요. 고유정 사건 왜 정리를 안 해주느냐? 이 시청자분께서 댓글도 많이 다시고 참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구차 공판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날 구차 공판이 있었죠. 네. 이때는 이제 그 의부다들 A군 사망 원인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부검의와 전문의가 나왔는데 두 분 모두 사망 원인을 그 외력에 의한 질식사 이렇게 추정을 했군요. 네. 그 외력인 질식사는 뭐냐면 원래 경부 압박 질식사라고 그럽니다. 목 졸림 사망이죠. 예. 그게 아닌 어떤 많은 어떤 힘이 몸에 가해졌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는 힘이 가해져 가지고 사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유정 입장에서는 만약에 애를 뭐 살해를 하려면 그냥 목 졸리면 하지 뭘 이렇게 누르겠느냐. 예. 물건을 통해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예. 일단은 증거가 명확치 않고 이 간접적인 얘기입니다. 이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일단 어떤 큰 물체라든지 어떤 큰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술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질식사 시켰다면은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목을 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목을 조르는 것인데 이 A군이 이 사망했다는 것이 발견됐을 당시에 그 옆에서 자고 있던 그 친부가 네. 아버지가 혈흔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언뜻 이 질식사 시켰다는 것과 혈흔 이거는 좀 연결이 잘 안 돼서 이 부분 때문에 그 구차공판에서 또 논란이 좀 있었더군요. 맞습니다. 큰 문제가 되죠. 질식하고 혈흔하고는 같이 연관성이 사실 없습니다. 뭐 구타라든지 어떤 요인이 있었다면 예. 혈흔이 발견될 여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외력에 의한 질식사든지 아니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든지 어쨌든 간에 혈흔하고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유정한테는 그 부분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고 혈흔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상황을 100% 어떤 경위에서 살해하게 된지 이 검찰이나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혈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명확한 설명은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또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네. 고유정 측에서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깔고 이렇게 뭉개서 이 변을 당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죠.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역시 이제 혈흔이 나왔다면 잠결에 뭐 이렇게 다리를 올려놔서 호흡기 부분이라든지 네. 그랬다고 하더라도 혈흔은 또 이게 그 설명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혈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혈흔이 뭘 의미하는지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예. 다만 또 그 감정 이정빈 교수가 좀 나왔었는데 그 진술에 따르면 일단은 만약에 그런 식의 다리를 올렸든지 이런 식으로 사망이 되는 걸 가정했을 때 그 아이 정도면 피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설명이 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고유정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전문가들의 증언도 있고 또 반대되는 증언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고유정의 어떤 그 주장인 그 다리를 올려서 아버지의 어떤 과실에 의한 어떤 사망이다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든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네. 그 A군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사망했는가, 다시 말해서 고유정이 어떻게 살해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자고 있는 아이를 엎드리게 한 다음에 네. 그 호흡기, 그러니까 입과 코, 그 부분에다가 베개나 아니면 입을 이렇게 뭉쳐놓은 그 부분을 그 얹혀놓은 다음에 위에서 깔고 앉아서 눌렀다. 그렇죠. 계속 눌렀다. 그래서 뒤에 찰과상이 있었다는 게 뭐 최근에 좀 드러난 모양입니다. 눌림 흔적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이 검찰은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추정을 한 거고 뭐 고유정은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재판부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경찰 주장대로 올라타가지고 뭐 계속 눌렀다. 이렇게 되면은 혈흔 문제도 좀 해결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입술이라든지 아니면 네. 코 부분에 계속적으로 해서 누르다 보면 치아하고 맞붙는 부분에서 또 혈흔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일단은 뭐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뭐 계속 그 우리 법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증언만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아요. 사실은 남편 살해 사건은 뭐 간접적 증거가 많고 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거는 그 간접적 증거를 모으면 거의 직접적 증거에 해당할 만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의보다는 좀 달라 보여요. 사건 자체도 한참 뒤에 진행이 됐고 증거도 애매한 측면이 많거든요. 간접적 증거를 다 모아서 직접적으로 혐의가 입증될 만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사실 애매합니다. 검찰의 주장하는 측면하고 또 고유정 측이 반박하는 측면하고 재판부에서 많이 고민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원칙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증거 재판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증거들은 다 추측이고 추정에 의한 증거거든요. 네. 물증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거의 없어요.
나중에 다 정황적이고 전화 지금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전화 녹음 내용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그때 깨 있었다라는 것도 대부분 간접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재판부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14 공판으로 넘어가면서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초동 수사에서 네. 경찰에 실수가 있었다,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인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또 한 번 문제가 됩니다. 이제 A군을 직접 그 부검한 분이 그 경희은 부검이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이분하고 담당 경찰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경찰이 그렇게 물었는지 아니면 책상인지 모르겠으나 안에 무슨 장기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된 그런 것이 있느냐. 근데 그런 부분에는 없다고 이 부검이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경찰이 자의적으로 외력에 의한 가능성은 뭐 적어 보임 이렇게 해서 조서를 꾸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시작이 잘못됐고 그 부검이가 새로 또 법정에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얘기했던 거는 그런 취지가 아닌데 예. 경찰이 지금 경찰 뜻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적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 고유정한테 불리한 부분이긴 하지만 결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는 최초 수사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는 거고 전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아니면 예. 뭔가 정해져 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거를 통해서 뭐 유죄를 100% 입증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재판 본질과는 좀 다릅니다만 당시에 경찰의 부실 수사가 이 정도로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다는 이후 그 경찰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일단은 그 부분은 이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한번 문제 제기될 여지가 있어요. 예. 문제 제기할 사람들이 지금 있죠. 지금 현 남편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족들이 최초 조사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그 부분도 따져볼 여지는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직무유기죄라든지 따져볼 여지는 있는데 일단 지금 드러난 거로 봤을 때는 완전 잘못했다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예.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실수가 법적인 의미에 있는 실수가 될지 또 그냥 단순한 실수가 될지 뭐 그런 부분은 직무상 약간의 가오가 될지 그런 거는 앞으로 조금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그 남편이 문제 제기를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9차 공판은 여기서 이제 네. 마무리하고 10차 공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차 공판은 뭐 그 9차 공판에 이어서 A군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지금 얘기했는데 비구 폐색성 질식사 그러니까 네. 코하고 입이 다 막혀서 죽었다. 내지는 압착성 질식사 질식사다. 가슴을 눌러서 폐로 들어가지 못하게 공기가 이런 식으로 정리는 된 것 같고 우연사나 돌연사가 아니라는 것은 뭐 이정빈 교수 나와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달 문제가 된 것이 고유정의 행적입니다. 네. 행적인데 이 전에 그 변호인 측에서 고유정을 위해서 고유정의 친동생을 증인으로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가 이날 처리를 했죠. 네.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그 진술에 의한 증거가 아니라 우리는 물질적인 물증에 의해서 우리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취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의미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 진술을 얘기해봤자 지금 나와 있는 그 증거를 배척할 만한 진술을 갖고 와야 되는데 예. 막 고유정의 그 동생 같은 경우는 살아온 뭐 환경 과정, 뭐 생장 과정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아마 하려고 할 거예요. 네. 동기 부분을 얘기하고 지금 불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동기를 지금 얘기해 가지고는 지금 일어났던 그 증거들을 탄핵하기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예. 아마도 시간도 뭐 크게 없는 상황에서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생각해서 증거 신청을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3월 2일, 2019년 3월 2일 A군 사망 당시에 고유정의 행적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예,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고유정은 당시에 잤다고 했는데 자지를 않았어요. 거짓말이었죠. 그죠? 예. 거짓말이었고 예. 계속
A군 사망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 범행 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유정이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2015년 50대 남성의 치매 모친 베개살인 사건. 그렇죠. 이 부분이 또 주목이 되네요. 요게 지금 검찰이 마지막에 내놓은 카드입니다. 예,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이라는 스모킹 건으로 아마 생각했고 검찰이 계속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우리 있다 뭔가 가만 기다려봐라 하고 아마 포렌식을 해서 찾아낸 걸로 보입니다. 그 시점에 베개를 이용해서 살해를 했던 그 사건을 검색했던 게 있어요. 예.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 10번 재판에서 또 물어봐요. 고유정한테 이거 왜 검색했느냐라고 했는데 고유정이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생각 잘 안 나고 잘 모르겠다라고 뭐 흐느끼 정도만 하고 예. 고개를 숙이고 아마 이게 검찰은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또 좀 봐야 될 거는 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또 100%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사실은 뭐 그 당시에 검색을 했기 때문에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걸 갖고 100% 유죄로 또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은 이걸 가지고 스모킹 증거처럼 마치 뭐 비장의 무기가 있는 것처럼 해서 합쳐지는 거죠. 이런 거 하나 그리고 지금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예. 했던 자기 친모한테 얘기했던 내용들 또 남편한테 이전에 뭐 죽이겠다라는 그런 녹음 내용 이런 예. 것들이 이제 합쳐서 이제 스모킹건이라고 이제 검찰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고유정 입장에서는 뭐 어떤 정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게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뭐 고개를 숙이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 검찰이 계속 그 결정적인 주장을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실소를 또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19년 2월 20일 이때 남편하고 전화 통화로 그렇죠. 싸움을 한 적이 있었죠. 뭐 이 워딩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방송이 됐으니까. 네. 근데 이것이 고유정 전화기에 녹음이 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그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녹음 내역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고유정 핸드폰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보이고 그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뭐 녹음 기능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검찰이 냈던 증거 자료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간접 증거예요. 네. 그리고 그럴 만한 동기로 볼 수 있고요. 그냥 말하다가 뭐 야, 죽이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겠지만, 예.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살해의 동기가 있다, 살해했다고 또 100%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러 가지 10차 공부에 나왔던 내용들은 고유정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또 좀 또 알아보니까 네. 지난번에 이거는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거하고 쭉 같이 가는 그런 궤에 있는 거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고유정의 그 범행 특징은 이 범인이 모든 범행에 관련된 것을 다 기록을 남겼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도 고유정이 습관적으로 눌렀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기가 되돌아가기 위한 그런 자료를 해서 이용하려고 녹음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그 의부다든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물증이 없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판결을 좀 찾아보니까 재판부 제주지법 형사 2부 네. 정봉기 재판장이 계신 곳 네. 여기는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제주판 살인의 추억 그렇죠. 10년 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살인 사건 무죄를 했었죠. 예, 증거불충분이다 네. 무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증거가 명확치 않습니다. 뭐 사실 형사 사건에서 증거는 한 8, 90%의 심증을 줄 만한 증거가 돼야 되는데 예. 50% 미만이면 유죄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고 그 재판부입니다. 그 정봉기 재판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제주판 살인의 추억 그걸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나온 증거들의 지금 그걸 봐서 정확한 물증은 없지만 간접적 증거를 다 더했을 때 80% 이상이 될까 안 될까 그 기준으로 유무죄를 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것 같고 네. 재판부의 선고가 이제 그 주목이 되는데 사형에 대한 어떤 재판부의 추락 같은 경우도 어떨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결심만 남았거든요. 결심에서 다른 뭐 어떤 연기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종결이 될 것 같아요. 20일 날 종결이 되면 그때 검찰은 뭐 2명 살인이니까 사형을 구형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고유정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막 마지막에 또 이거 인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최후 진술에 이거 할 때 네. 만약 부인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사형에 좀 가까운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 박준 변호사가 지금 법설 시즌 2를 맡고 계시다가 일정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좀 쉬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하여튼 뭐 많이 들어주셔서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랫동안 고생해주신 박준 변호사님 특별히 감사를 좀 드립니다. 예, 법설은 계속됩니다. 오늘 뉴스 리듬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직 진실이 이끄는 대로 뉴스 리듬 팀은 매 순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